일본 시골 마을에 한국 남자가 나타나자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45살 평생 연애 한 번 못 해본 일본 여성이 있었어요. 빚에 쫓기고 망해가는 가게를 혼자 지키며 인생을 포기한 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끊긴 막다른 길에서 한국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한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번아웃으로 쓰러진 46살 한국 남자와 20년간 혼자 살아온 45살 일본 여성의 운명적인 만남을 들려드릴게요. 한국 남자의 빨리빨리 추진력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에게 찾아온 늦깎이 사랑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요. 마지막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모토 유미입니다. 규슈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45살 여자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 한숨부터 쉽니다. 결혼도 못하고 저 낡은 가게나 지키고 있다고요. 이런 시선에 익숙해진 게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30살 넘어서부터였을 거예요.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2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니까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 거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어느새 잔주름이 가득했어요. 눈가에 5개, 입가에 3개. 세어본 적은 없지만 점점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25살에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꿈이 있었거든요. 가게를 크게 키워서 도쿄에도 지점을 내겠다는 거창한 꿈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도 이제는 익숙해요. 청소를 해도 다음 날이면 다시 쌓이는 먼지처럼 제 삶도 그랬습니다. 선반 위의 과자들은 유통기한이 코앞이었어요. 3개월 전에 들여온 물건들인데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요. 하루에 한두 명 오면 다행인 가게에서 뭘 팔겠어요. 마을 인구가 230명밖에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500명이 넘었는데요. 유통기한이 이틀 남은 센베이 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나도 저 과자 같다고요.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건 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일본에서 45살 미혼 여성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시나요? 이상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반박했어요. 결혼만이 행복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싸울 힘도 없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유미야, 제발 시집 좀 가라고요. 병원 침대에서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는데도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유언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도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가게 걱정을 하셨죠. 이 가게 잘 부탁한다. 우리 집안의 역사가 담긴 곳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가게라고요.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 여자는 왜 저러고 사나, 불쌍하다, 이상하다. 온갖 말들이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특히 다나카 부인이 심했어요. 부동산 사장의 아내인데 마을에서 제일 입이 험합니다. 그 여자는 마을 모임에서 저를 빼놓고 얘기해요. 야마모토 씨 딸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처음에는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무덤덤해요.
상처도 반복되면 굳은 살이 되더라고요. 점심때쯤 우체부 사토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유일하게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저씨는 67살인데 30년째 이 마을을 담당하고 계세요.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아저씨가 온 줄 알아요.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유미 씨, 오늘도 힘내라고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건지 더 서글프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마저 없으면 저는 며칠씩 사람과 대화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 현실이에요. 오후 3시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3달째 밀렸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딱딱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정중했는데 이제는 사무적입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었어요. 5년 전에 가게를 리모델링한다고 받은 대출인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고 있습니다. 2천만 엔이 넘는 돈이에요. 가게를 팔아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땅값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요. 저녁 7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매출은 3,200엔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죠. 이걸로 뭘 하겠어요. 전기세도 못 내는 금액입니다. 이번 달 전기세는 또 밀릴 것 같았어요. 이미 2달이나 밀려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전기가 끊길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벚나무를 봤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100년 된 나무예요. 아직 꽃이 피려면 2달은 더 있어야 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저 나무 아래서 도시락을 먹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저 나무처럼 오래 버텨라고요. 저 나무도 봄이 오면 꽃을 피울 텐데 제 인생에는 봄이 올까요? 45번의 봄을 보냈지만 저한테 봄은 한 번도 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 다나카는 6개월 전부터 제 가게를 노리고 있었어요. 마을 유일의 부동산 업자인데 돈이 많습니다. 헐값에 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관광객들 차를 세울 데가 필요하다나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했어요. 오늘도 문자가 왔습니다. 유미 씨, 현명한 결정을 하라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 말이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밤 11시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늙어가는 게 제 인생인가 봅니다. 꿈도 희망도 사랑도 없는 삶이요. 25살에 첫사랑이 있었어요. 도쿄에서 온 회사원 켄지였는데 마을에 출장 왔다가 만났습니다. 1년을 사귀다가 떠났어요. 시골에서는 못 살겠다고요. 같이 도쿄로 가자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 가게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였거든요. 그게 마지막 연애였어요. 그 후로 선도 몇 번 봤지만 다들 저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시골에서 가게나 하는 여자라고요. 30이 되고 35이 되고 40이 되고 이제 45이 됐어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세계 이야기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가게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그저 고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같았어요. 피부가 좀 더 밝고 옷차림이 달랐거든요. 청바지에 편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찍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 마을의 숙소가 어디 있냐고요. 억양이 어색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이었어요. 이 외진 마을에 관광객이 오다니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요. 그 남자는 제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희미해진 간판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님, 간판 불은 켜고 장사하셔야죠. 뭔가 거침없는 말투였어요. 일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직접적인 말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불쾌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왜 이 외진 마을에 왔는지도요.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45살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 그 시작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태우였습니다. 46살 한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인 줄 알았습니다. 이 외진 마을에 뭐하러 왔나 싶었죠.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면서도 눈빛만큼은 또렷했거든요. 숙소를 물어보길래 마을에는 여관이 없다고 했어요. 민박집도 없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 숙박시설이 있을 리가요. 가장 가까운 숙소는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버스가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버스는 3시간 뒤라고 했죠. 이 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4번밖에 안 다녀요. 아침 7시, 낮 12시, 오후 5시, 밤 9시. 그게 전부입니다. 태호 씨는 한숨을 쉬더니 가게 앞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는데 관리를 안 한 지 며칠은 된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더군요. 그 모습이 왠지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뭔가에 지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삶에 찌든 사람만이 가지는 특유의 무게감이랄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물 한 병을 샀어요. 200엔짜리 생수였습니다. 오늘 2번째 손님이었어요. 첫 번째 손님은 아침에 담배 한 갑 사간 노인이었죠. 돈을 내면서 태호 씨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이렇게 힘없어 보이냐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일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질문이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걸 묻다니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직설적인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스름돈을 건네줬어요. 그런데 태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 가게 물건 배치가 엉망이라고요. 동선도 안 좋고 간판도 낡았고 청소 상태도 별로라고요. 진열대 높이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손님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요. 듣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손님 그만하시라고요. 제 가게를 왜 당신이 평가하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20년 동안 혼자 지켜온 가게를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비판받다니요. 아버지가 남기신 가게인데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태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미안하다며 웃었습니다. 직업병이라고요. 한국에서 23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습관이 됐다고 했어요. 뭐든 보면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게 된다고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장까지 했는데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했어요. 부장이요?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부장이면 꽤 높은 자리 아니냐고요.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영업부장을 했다고요. 전자제품 회사였대요. 부하 직원이 23명이었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다고요. 점심은 10분 만에 해치웠고 저녁은 회식이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이었대요. 토요일도 일했고 일요일도 가끔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3년을 살았대요. 대학 졸업하고 23세 입사해서 46까지요. 청춘을 전부 회사에 바친 거죠. 결혼은 34세 했는데 5년 만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이는 없었다고요. 아내가 떠난 이유는 간단했대요. 당신은 회사와 결혼한 사람이라고요.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다고요. 밥 먹을 때도 업무 생각만 한다고요. 이혼 후에도 계속 일만 했대요.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요. 외로움을 일로 메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전에 쓰러졌다고 했어요. 회의 중에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정신을 잃었대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도중이었다고요.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의사가 말했다고요. 번아웃이라고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됐다고요. 당장 쉬지 않으면 심장에 무리가 온다고 했대요. 회사에서는 휴직을 권했대요. 하지만 태호 씨는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 23년 동안 회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요.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는 전부 업무 관련이었대요. 퇴직금만 통장에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왔다고 했어요. 한국에 있으면 또 일할 것 같아서요. 빈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대요. 아무 계획 없이 비행기를 탔다고요.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서 렌터카를 빌렸다고요. 내비게이션도 안 켜고 그냥 달렸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이 마을에 도착한 거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여기냐고 물었어요. 태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더 이상 길을 안 알려줘서요. 여기가 끝이래요. 도로가 없대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멈췄다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여기가 끝이거든요. 이 마을 뒤로는 산밖에 없습니다. 막다른 길이에요. 태호 씨는 물을 다 마시고 빈 병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러고는 다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이 아니었어요. 진지한 눈으로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가게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위치도 좋고 건물도 튼튼해 보인다고요. 구조가 탄탄하다고 했어요. 문제는 운영 방식이라고요. 또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호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숙박비 대신 일을 하겠다고요. 어차피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다고요. 며칠만 재워주면 가게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확 바꿔보겠다고요. 황당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가게를 도와주겠다니요. 게다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일본어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요. 거절하려고 했어요. 괜찮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의 눈에서 뭔가를 봤거든요. 저와 똑같은 외로움이었어요. 갈 곳 없는 사람의 눈빛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에 빈 방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원래 물건 보관용인데 치우면 사람이 잘 수 있다고요. 거기서 자도 된다고요. 단 이상한 짓 하면 경찰 부른다고 했습니다. 태호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시라고요. 자기는 이상한 짓 할 힘도 없다고요. 번아웃 환자라고요. 그 말에 또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태호 씨한테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집에서 만든 카레였어요. 감자와 당근, 돼지고기를 넣은 평범한 카레예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었습니다.
우체부 사토 아저씨 말고는 사람과 대화할 일이 없었거든요. 태호 씨는 카레가 맛있다고 했어요. 한국 카레와는 다르다고요. 더 부드럽고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집밥이 그립다고도 했어요. 식사 후에 태호 씨는 노트를 꺼냈어요. 낮에 본 가게 상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선점이 15개나 된다고요.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쉬러 왔다면서 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습관인가 봐요. 밤 10시에 태호 씨를 창고 방으로 안내했어요.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4평 정도밖에 안 됐어요. 미안하다고 했더니 태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고시원보다 넓다고요.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고마웠다고요. 낯선 사람을 받아줘서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안 받아줬다고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웠어요.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는 평소처럼 무기력했는데 저녁에는 웃음을 지었어요. 태호 씨라는 사람 때문이었죠. 내일 그가 정말 가게를 도와줄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떠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대가 됐습니다. 45살에 느껴보는 새로운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가게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빗자루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태호 씨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먼지가 뿌옇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낙엽도 한쪽으로 쓸어 모아놨더라고요. 놀라서 물었어요. 언제 일어났냐고요. 태호 씨는 5시에 눈이 떠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습관이 됐다고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했어요. 몸이 알아서 깨어난다고요. 번아웃으로 쓰러졌으면서도 그 습관은 못 버렸나 봅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쉬러 왔다면서 쉬지를 못하네요. 아침을 먹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된장국과 밥, 계란말이를 차렸어요. 태호 씨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아침이랑 비슷하다고요. 태호 씨가 밥을 다 먹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반 위에 물건들을 전부 꺼내더니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재고 파악을 한다고요.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알아야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그 양이 상자 3개 분량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관리해온 가게인데 처음 온 사람이 마음대로 뒤집어 놓고 있었거든요. 참으려고 했습니다. 속으로 10가지 세웠어요. 하지만 태호 씨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이건 왜 여기 있냐, 저건 왜 저렇게 놨냐, 이 상품은 왜 안 보이는 곳에 있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찔렀습니다. 마치 제가 20년 동안 잘못해왔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결국 터졌어요. 그만하시라고 소리쳤습니다. 일본은 이래요. 당신이 뭘 안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하고 일본은 다르다고요. 여기는 시골이라 원래 이렇다고요. 당신 같은 도시 사람이 뭘 아냐고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시간들이요. 태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뭔가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미 씨, 45이면 아직 한창인데 왜 벌써 80처럼 살아요? 그 말에 멈칫했어요. 뭐라고요? 되물었습니다. 태호 씨가 다시 말했어요. 포기한 사람 눈빛이 보인다고요. 자기도 6개월 전까지 그랬다고요.
매일 죽은 눈으로 출근하고 죽은 눈으로 퇴근했다고요.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섬뜩했다고요. 지금 유미 씨 눈이 딱 그렇다고 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당신이 내 뭘 아냐고요. 하루 만에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요. 저는 20년을 여기서 살았다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버텼다고요. 장례도 혼자 치렀고 빚도 혼자 갚고 있다고요. 당신처럼 번아웃이니 뭐니 할 여유도 없었다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태호 씨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너무 나갔다고요. 하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했어요. 이 가게 이대로 두면 6개월 안에 문 닫는다고요.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매출로는 절대 못 버틴다고요. 하루 매출 3,000엔으로는 전기세도 못 낸다고요. 자기는 23년 동안 숫자를 봐왔으니까 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고 있었고 전기세도 2달째 밀려 있었어요. 다나카한테 가게를 넘기라는 압박도 받고 있었고요. 6개월이라는 예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태호 씨가 다가왔어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요. 한국식으로 빨리빨리 바꿔보자고요. 일본식 천천히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은 급하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불이 났는데 천천히 물 뿌릴 순 없다고요. 일단 오늘 안에 가게 정리를 끝내자고 했습니다. 오늘 안에요? 놀라서 물었어요. 이 많은 걸 하루 만에 어떻게 하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태호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이사도 한다고요. 3일이면 가게 인테리어도 바꾼다고요. 빨리빨리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는 정말 빨랐어요. 선반을 옮기고 물건을 재배치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혼자서 2~3사람 몫을 했습니다. 중간에 쉬라고 했는데 안 쉬었어요. 괜찮다고요. 1시간에 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다시 일했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태호 씨가 밥을 안 먹겠다고 했어요. 시간 아깝다고요. 저녁에 몰아서 먹겠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일 중독이 뭔지 눈으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쓰러져서 퇴사한 사람이 왜 또 이러는 걸까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웠어요. 억지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줬어요. 일하면서 먹으라고요. 삼각김밥처럼 만들어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태호 씨가 멈칫하더니 받아들었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이런 거 안 해줬다고요. 회사에서 야근할 때 라면이나 끓여 먹었다고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다고요. 누가 밥을 챙겨주는 건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거칠고 직설적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랑 비슷했습니다. 우리 둘 다 혼자였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멈춰 있었고 그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후가 되자 가게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배치가 바뀌니까 공간이 넓어 보였어요. 물건 진열도 눈높이에 맞게 조정됐습니다. 태호 씨가 설명했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인기 상품을 놓아야 한다고요.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상품을 배치해야 한다고요. 계산대 옆에는 충동 구매 상품을 놓아야 한다고요. 한국 대형마트에서 배운 기술이래요. 저녁 7시가 됐을 때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다른 가게 같았어요. 먼지 냄새도 사라지고 환기가 잘 되니까 공기도 상쾌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공기였어요. 태호 씨가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간판을 손보자고요. 페인트 칠만 다시 하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게에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태호 씨 덕분이었어요. 아니, 태호 씨한테 끌려다닌 거죠.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밤에 저녁을 같이 먹으며 태호 씨가 말했어요. 아까는 미안했다고요. 유미 씨 인생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다고요. 선 넘었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요. 45이면 인생 반도 안 살았다고요. 한국에서는 50에 시작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25에 이미 포기했거든요.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으면서 제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냥 버텼어요. 버티기만 했지 살지는 않았습니다. 태호 씨 말이 맞았어요. 저는 45인데 80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태호 씨라는 태풍이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이 감정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 7시였어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제 너무 무리했나 봐요. 부랴부랴 가게로 뛰어갔는데 태호 씨는 이미 페인트통을 구해왔어요.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더니 새벽에 버스 타고 읍내에 다녀왔다고요. 첫 차가 아침 7시인데 5시에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읍내까지 걸어서 1시간 반이에요. 왕복 3시간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미친 거 아닐까요? 번아웃 환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페인트 색은 하늘색이었어요. 왜 하늘색이냐고 물었습니다. 태호 씨가 설명했어요. 시골 마을의 화려한 색은 안 어울린다고요. 빨간색이나 노란색 같은 건 튀기만 하고 조화가 안 된다고요. 하지만 너무 칙칙해도 눈에 안 띈다고요. 회색이나 갈색은 오래된 느낌만 주니까요. 하늘색은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면서도 튀지 않는다고요. 자연과도 어울린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카페 컨설팅할 때 배운 거라고 했습니다. 영업부장이 왜 그런 걸 아냐고 했더니 거래처 중에 인테리어 회사가 있었다고요. 거기 사장이랑 친해서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간판 페인트 칠을 시작했어요. 태호 씨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칠하고 저는 밑에서 도구를 건네줬습니다. 붓이랑 롤러, 페인트통을 오르내리며 전달했어요.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냄새인데 낯설지 않았어요. 이 냄새를 맡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간판을 칠한 게 12년 전이었어요. 그때도 아버지 혼자 하셨죠. 저는 그냥 밑에서 바라만 봤습니다. 도와드릴 생각도 못했어요. 2시간 만에 간판이 새 것처럼 변했어요. 야마모토 자파점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낡고 바래진 글씨가 또렷해졌어요. 태호 씨가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뭔가 부족하다고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갑자기 붓을 들었습니다. 간판 아래에 작은 글씨를 추가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뭐라고 쓴 거냐고 물었더니 정성이 담긴 가게라는 뜻이라고요. 한글을 넣으면 외국인 관광객 눈에 띄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류 덕분에 한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점심 무렵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요. 10년 동안 제 가게에 안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들 간판이 예뻐졌다고 수군거렸어요.
한글이 신기하다고요. 사토 아저씨도 오셨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요. 유미 씨, 남자친구가 생겼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라고, 그냥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웃으셨어요. 그런 거 아니다. 표정 보면 안다고요. 태호 씨는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일본어가 서툴렀지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요. 이 가게 리모델링을 돕고 있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한국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냐고요.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서 이 시골까지요. 태호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인연이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끝났다고요. 다들 웃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후에는 가게 내부 벽을 칠했습니다. 이건 하얀색으로요. 크림색에 가까운 따뜻한 흰색이었어요. 밝아지니까 가게가 훨씬 넓어 보였어요. 실제로 넓어진 건 아닌데 체감이 달랐습니다. 태호 씨가 설명했어요. 조명은 그대로인데 벽이 밝으면 빛이 반사돼서 환해 보인다고요. 돈 안 들이고 효과 내는 방법이라고요. 조명 바꾸면 몇만 엔인데 페인트는 몇천 엔이면 된다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가성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칠을 하다가 태호 씨가 물었습니다. 유미 씨는 왜 이 가게를 하냐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해서라고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니까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라고요. 제가 포기하면 끝이라고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비슷했다고요. 회사를 좋아해서 다닌 게 아니라 다녀야 해서 다녔다고요. 의무감이라고요. 그게 23년을 버티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감만으로는 오래 못 간다고요. 언젠가는 무너진다고요. 결국 몸이 먼저 무너졌다고요. 마음보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고요. 유미 씨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뭔가 바꿔야 한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뭘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20년 동안 똑같이 살아왔는데요. 저녁이 되자 다나카가 나타났어요. 부동산 사장이요. 가게 앞에서 서성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간판이 바뀌었네. 뭔 짓이냐고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허락도 없이 뭔 짓이냐고요. 태호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게 리모델링 중이라고요. 손님이시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다나카가 태호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누구냐고요?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 외국인은 뭐냐고요? 대답하기 전에 태호 씨가 먼저 말했어요. 이 가게 컨설턴트라고요. 유미 씨 사업 파트너라고요.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나카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상 못한 대답이었나 봐요. 다나카가 비웃었습니다. 컨설턴트? 이 망해가는 가게에? 코웃음을 쳤어요. 돈이 있냐고요. 없으면 빨리 팔라고요. 자기가 사줄 테니까. 시세의 3분의 1 가격에요. 500만 엔이면 충분하다고요. 이건 협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시세는 1,500만 엔은 되거든요. 태호 씨가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가게 제가 같이 운영할 파트너입니다. 한 번만 더 오면 한국법, 아니 일본 법대로 합니다.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요. 강요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다고요. 통화 녹음이랑 문자 메시지가 있다고요. 다나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 녹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당장 지우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호 씨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23년 동안 거래처랑 싸워온 눈빛이었어요. 협상장에서 단련된 눈빛이요. 다나카는 결국 돌아갔어요.
두고 보자는 말만 남기고요. 다나카가 사라진 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아버지도 못해준 일이에요. 아버지는 다나카한테 항상 끌려다니셨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태호 씨가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태호 씨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요? 자기 일도 아닌데요. 우리는 이제 겨우 사흘째 아는 사이잖아요. 태호 씨가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모르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고요. 유미 씨가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6개월 전에 포기했던 것처럼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둘 다 부서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가게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덕분이었어요. 아니, 태호 씨와 함께여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뭘 할까요? 그는 뭔가 또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 계획에 저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이 감정이 뭔지 여전히 모르겠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요. 45살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간판도 새로 칠했고 내부도 깔끔해졌습니다. 진열대 배치도 바꿨고 조명도 밝아졌어요. 바닥도 왁스칠을 해서 반들반들했습니다. 같은 가게인데 다른 공간 같았어요.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손님도 조금씩 늘었어요. 호기심에 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신기하다고요. 뭐라고 쓰여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성이 담긴 가게라고 알려주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다고요. 한류 덕분에 한글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태호 씨와 가게 앞 벤치에 앉았어요. 태호 씨가 읍내에서 사온 맥주를 건넸습니다. 캔 맥주 2개였어요. 아사히 맥주요. 저는 술을 잘 안 마시는 편인데 오늘은 받았습니다. 뭔가 마시고 싶은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자축해도 될 것 같았어요. 캔을 땄어요. 탄산이 톡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원한 소리였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쌉쌀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온몸에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태호 씨도 한 모금 마시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다고요. 한국에서는 별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인다고요. 빌딩 불빛 때문이라고요. 저도 하늘을 봤어요. 정말 별이 많았습니다.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는 당연한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태호 씨 덕분에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것들이 특별해지는 경험이요. 이 마을에도 좋은 게 있구나 싶었어요. 태호 씨가 물었어요. 유미 씨는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았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마을을 떠난 적이 없다고요. 도쿄에 한번 갔다 온 게 전부라고요. 25살 때 첫사랑 켄지를 만나러요. 사흘 있다가 돌아왔어요. 결국 이별하고요. 태호 씨가 놀랐어요. 45년 동안 여기서만 살았다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는 23년 동안 한 달에 2번은 출장을 갔다고요.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비행기를 100번도 넘게 탔다고요. 공항이 집보다 익숙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행의 기억은 다 흐릿하고 사진도 없고 남은 건 피로뿐이라고요. 저도 얘기했어요. 여기서 20년 동안 가게를 했는데 남은 게 없다고요. 손님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매출도 안 올랐고요. 추억도 없고 사진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갔다고요.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됐다고요. 정신 차려보니 20년이 지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네요. 그 말에 태호 씨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요. 맥주를 더 마셨어요.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습니다. 술에 약한 편이거든요. 반 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요. 태호 씨가 물었어요. 유미 씨는 왜 결혼 안 했냐고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묻는 건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기회가 없었다고 했어요. 25세 켄지가 떠난 뒤로 연애를 안 했다고요. 선을 몇 번 봤는데 다들 시골 가게 하는 여자는 싫어했다고요. 도쿄로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거절했고요. 가게를 버릴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아프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30이 되고 40이 되고 45이 됐다고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비슷하다고요. 34세 결혼했는데 5년 만에 이혼했다고요. 아내 이름은 지연이었다고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너무 일만 했다고요. 신혼여행도 사흘 만에 끝냈다고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거래처 문제라고요. 아내가 결국 떠났을 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변명할 게 없었다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요. 아내는 이혼 서류만 내밀고 말이 없었다고요. 눈물도 안 흘렸다고요. 그게 더 무서웠다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 울었다고요.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요. 40살 남자가요. 그 뒤로 연애는 안 했다고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태호 씨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40 중반에 혼자가 됐다는 거요. 가족도 없고 연인도 없고요. 태호 씨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요. 아니, 후회는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바보 같지만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저도 그랬다고 했어요. 아버지 가게를 지키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다고요. 결혼보다 가게가 중요했다고요. 지금 보면 바보 같지만 그때는 진심이었다고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바보들이네요. 그 말에 둘 다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밤바람이 불었어요. 조금 쌀쌀했습니다. 2월 밤이니까요. 태호 씨가 자기 재킷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막무가내였어요. 한국 남자는 원래 이렇다고요. 여자가 추우면 겉옷을 주는 게 예의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배웠냐고 물었더니 웃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술 때문인지 부끄러워서인지 모르겠어요. 태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미 씨,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45이면 인생 반이라고요. 남은 반은 다르게 살 수 있다고요. 자기도 그러려고 한다고요. 번아웃으로 쓰러진 게 오히려 기회였다고요. 멈추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고요. 심장이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저도 멈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시작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요. 혼자서는 답을 못 찾겠다는 거요.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요. 맥주를 다 마셨어요.
빈 캔을 만지작거리며 태호 씨를 봤습니다. 달빛에 그의 옆얼굴이 비쳤어요. 이 사람이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있으면 편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느낌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밤 11시가 됐어요. 슬슬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태호 씨가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라고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일어났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호 씨가 웃었어요. 오늘 수고했다고요. 내일도 화이팅이라고요. 화이팅이 한국어라고 알려줬어요. 힘내자는 뜻이라고요. 화이팅. 저도 따라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태호 씨의 재킷이 아직 어깨에 걸쳐져 있었어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나쁘지 않은 냄새였어요. 내일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더 걸치고 있고 싶었습니다. 25살 이후로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5의 사랑 같은 게 가능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비웃겠죠.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 설렘만큼은 확실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20년 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호 씨의 재킷을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손님도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5,000엔에서 15,000엔으로 올랐어요. 3배나 증가한 거죠. 물론 아직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태호 씨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국 과자를 들여오자고 했습니다. 읍내 마트에서 한국 수입 과자를 사다가 진열했어요. 허니버터칩이랑 초코파이, 빼빼로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한국 과자가 맛있다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관광객들도 한류 팬이 많아서 잘 팔렸습니다. 태호 씨의 아이디어가 적중한 거예요. 그날 오후 다나카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은행 사람들 같았어요. 명함을 보니 정말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다나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유미 씨 시간이 없다고요. 대출 이자가 4개월째 밀렸다고요. 은행에서 압류 절차를 시작할 거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압류라니요. 그러면 가게를 뺏기는 건가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다나카가 다가왔어요. 자기한테 팔면 깔끔하게 정리된다고요. 빚도 갚고 남는 돈으로 다른 데 가서 살라고요. 여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다고요. 45 싱글 여자가 뭘 하겠냐고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가게인데요. 아버지가 남기신 가게인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인데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되는데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태호 씨가 들어왔어요. 읍내에서 물건 사러 갔다 온 길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상황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태호 씨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그 한국인이라고요. 아직도 여기 있냐고요. 관광비자 안 끝났냐고요. 불법 체류 아니냐고요. 태호 씨가 다나카 앞으로 다가갔어요. 한 발, 2발. 다나카보다 키가 조금 더 컸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이 가게는 제가 공동으로 운영할 파트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협박하시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녹음기 켜져 있습니다. 다나카가 비웃었어요. 공동 운영? 무슨 자격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하려면 자본금이 500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고요. 경영비자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다고요. 돈 있냐고요. 은행 잔고 증명서 보여주라고요. 태호 씨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펼쳐서 다나카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고요. 제 통장 잔액 증명서라고요. 한국에서 23년 일하며 모은 돈이라고요. 퇴직금이랑 저축 합쳐서 6천만 엔 정도 된다고요. 한국 원화로 6억이 넘는 돈이라고요. 다나카의 얼굴이 굳었어요. 6천만 엔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놀란 눈으로 서류를 봤어요. 태호 씨가 덧붙였어요. 유미 씨 가게 빚은 2천만 엔 정도죠? 제가 대신 갚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유미 씨가 원하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태호 씨가 은행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대출 이자 연체분 얼마입니까?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46만 엔이라고요. 원금 포함하면 2,100만 엔이라고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체분 46만 엔 지금 바로 현금으로 드리면 압류 절차 철회되죠? 은행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 씨가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50만 엔짜리 묶음이었습니다. 만 엔권 50장이요. 읍내 은행에서 뽑아온 거라고요. 혹시 몰라서 준비했다고요. 은행 직원들이 돈을 세고 영수증을 써줬어요. 압류 절차는 보류된다고요. 다음 달까지 원금 일부를 갚으면 정상화할 수 있다고요. 다나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외국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태호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끼어든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라고요. 친구니까요. 친구가 위험하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요. 한국에서는 그게 상식이라고요. 일본은 다른가요? 다나카가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보자고요. 이렇게 안 끝난다고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따라 나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태호 씨가 다가와서 옆에 앉았어요. 괜찮냐고요. 울어도 된다고요. 오래 참았으니까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안 울었어요. 그때는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장례 치르고 빚 정리하고 가게 열어야 했으니까요. 슬퍼할 여유가 없었어요. 태호 씨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등을 토닥이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한참 뒤에 눈물이 멈췄어요. 창피했습니다. 45살 여자가 펑펑 울다니요. 화장도 다 지워졌을 거예요. 태호 씨가 웃었어요. 괜찮다고요. 자기도 마흔에 화장실에서 울었다고요. 남자가 운다고 창피한 게 아니듯 여자가 운다고 창피한 것도 아니라고요. 나이랑 눈물은 상관없다고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돈은 꼭 갚겠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건 투자라고요. 유미 씨한테 투자하는 거라고요. 이 가게가 성공하면 그게 보상이라고요. 왜 여기까지 해주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아직 보름밖에 안 된 사이잖아요. 그것도 우연히 만난 거고요. 태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미 씨한테 빠진 것 같다고요.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곁에 있고 싶다고요. 포기하는 모습 보기 싫다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귀를 의심했거든요. 태호 씨가 웃었어요. 들으셨잖아요, 라고요. 46의 고백이라니 쪽팔린다고요. 한국말로 쪽팔리다는 창피하다는 뜻이라고요. 하지만 숨기기도 뭐하니까 말했다고요. 솔직해지고 싶었다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호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빠졌다고요. 곁에 있고 싶다고요. 2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소용없었어요. 태호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45의 사랑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온 남자한테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태호 씨랑 있으면 말이 통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공감이랄까요. 이걸 사랑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25의 켄지를 사랑했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에요. 그때는 뜨겁고 격렬했어요. 지금은 따뜻하고 편안해요. 어른의 사랑은 이런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태호 씨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요. 창밖으로 달을 봤어요. 반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응원해 주셨을 거예요. 유미야, 행복해라. 이젠 내 인생을 살아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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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